안녕하세요. 가끔은 거대한 뉴스나 역사 이야기보다 우리 주변의 아주 작은 이야기들이 더 큰 울림을 줄 때가 있지 않나요? 오늘은 바로 그 작은 순간의 힘을 담아내는 한국 문학, 수필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온통 대단한 역사, 엄청난 사건들로 가득한데 문득 내 이야기는 너무 보잘것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요, 정반대라고 말하는 문학이 있어요. 바로 한국의 수필입니다.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거기서 아주 깊은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럼 이 작은 이야기의 대가, 한국 수필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죠. 피천득 선생의 세계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피천득 선생의 삶을 보면요. 와, 정말 그 자체가 한국 현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10년, 바로 그 격동의 시기에 태어나셨고요.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는 아픔도 겪으셨죠. 근데 또 상하이 유학 시절에는 독립운동가들과 교류하기도 하면서 말 그대로 역사의 한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오랜 시간 서울대학교 교수로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인연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깜짝 놀라게 돼요. 시인 정지용과는 아주 절친한 친구였고요. 심지어 작가 이광수의 집에서 함께 지내기도 했대요. 스스로는 금아, 그러니까 검은 고 타는 아이라는 참 예쁜 호를 쓰셨는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요. 그의 외손자가 바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피제킵이라는 사실입니다. 와, 정말 문학과 예술의 DNA가 대를 이어 흐르는 집안이죠. 이렇게 그의 삶을 채웠던 수많은 만남과 인연들, 이게 바로 그의 문학 세계로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작,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유명한 수필, 인연입니다. 이 인연이라는 수필은요, 아사코라는 한 일본 소녀와의 3번에 걸친 만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만남은 도쿄였죠. 풋풋한 17살의 피천득 앞에 나타난 귀여운 여학생 아사코. 그리고 10년이 흘러서 다시 만났을 땐 와, 정말 목련꽃처럼 우아한 숙녀가 되어 있었고요. 하지만 마지막 3번째 만남은 전쟁이 다 끝난 후였는데 그녀는 미군 장교의 아내가 되어 있었고 그 예전에 생기는 온데간데 없는 마치 시든 백합 같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억이 정말 가슴 아픈 한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3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아,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어쩌면 어떤 기억은 가장 아름다웠던 그 순간 그대로 그냥 박제해 두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쌉쌀한 진실 말이에요. 결국 이 수필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건 그거예요. 모든 인연이 다 현실에서 이루어져야만 좋은 건 아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간직하는 게 더 깊은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피천득 선생의 글이 이렇게 풋풋한 사랑 이야기만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우리 삶의 본질적인 문제, 바로 상실과 나이듦에 대해서도 정말 깊은 통찰을 보여주셨거든요. 정말 그의 글은 삶의 양극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날이라는 수필에서는요, 고작 10살 때 어머니를 잃었던 그 슬픔을 정말 담담하게 써내려가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창밖에 어미소 옆에 꼭 붙어있는 송아지를 보면서 부러워했다는 그 대목은 정말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려요. 반면에 송년이라는 글에서는 나이 드는 걸 해방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인생의 그 뜨거웠던 열정들에서 좀 벗어나서 세상을 좀 더 맑고 차분하게 볼 수 있게 되는 지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 대목이죠. 왠지 그 송아지가 몹시 부러웠다. 엄바소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정말 단순한 문장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 부모를 향한 어린아이의 그 마음이 너무나 절절하게 담겨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이렇게 개인적이고 작은 이야기들이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 마음을 이렇게 깊게 울리는 걸까요? 그게 바로 수필이라는 장르의 힘인 것 같아요. 흔히들 수필은 그리 봇 그 사람이다 라고 하잖아요. 기교나 꾸밈 없이 그냥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죠. 평범해 보이는 내 일상 속에서 뭔가 특별한 걸 발견해내는 것, 그게 바로 수필의 매력입니다. 결국 수필은 우리한테 이걸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그 작고 지극히 개인적인 삶, 바로 거기에 가장 위대한 진실이 있고 또 가장 따뜻한 위안이 있다고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작지만 소중한 순간은 과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어쩌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한 두 분, 한 스님과 한 학자의 깊고도 놀라운 지혜를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이 질문에 한번 집중해 볼까요? 우리는 흔히 더 많은 걸 가져야, 더 많은 경험을 해야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완전히 잘못된 길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극과 극을 삶을 살았던 두 분을 만나볼 겁니다. 한 분은 스스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기를 선택한 법정 스님,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세상 모든 것을 빼앗겨야만 했던 학자, 바로 신용복 선생입니다. 자, 그럼 먼저 법정 스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님의 무소유라는 철학,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당시 한국 사회에 정말 큰 울림을 주었었죠.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무소유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불필요한 건 필요 없어 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런 욕망으로부터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아주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이 무소유의 깨달음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정말 놀랍게도 바로 이 작은 난초 화분 2개에서 시작됐습니다. 스님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 난초를 돌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행에서 돌아오다가 문득 아차, 난초를 햇볕에 그냥 두고 왔네? 하고는 막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오진 거죠. 바로 그 순간 스님은 깨달은 겁니다. 내가 이 난초에 이렇게나 얽매여 있구나. 결국 친구에게 난초를 줘버리고 나니 그제서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끼셨다고 해요. 바로 이 경험이 스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된 겁니다. 집착이 뭔지 그 본질을 몸소 깨달으신 거죠. 바로 이 깨달음입니다. 집착이 곧 괴로움이다. 난초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느새 걱정과 불안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어서 스님 자신을 가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난초 화분에서 얻은 작은 깨달음은요, 곧 정말 어마어마한 거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길상사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곳은 대원각이라는 당대 최고급 요정이었어요. 7,000평 부지에 건물이 40채나 되는 1996년 당시 돈으로 1,0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곳이었죠. 그런데 이곳의 주인이 법정 스님의 책 무소유를 읽고 너무 큰 감명을 받은 나머지 이 모든 걸 조건 없이 스님께 기부한 겁니다. 스님의 무소유 철학이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거대한 소유를 모든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바꿔놓은 정말 극적인 사건이었죠. 자, 지금까지 스스로 소유하지 않음을 선택한 법정 스님의 이야기를 봤다면 이제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야 했던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공간 속에서 깨달음을 얻은 학자 신용복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20년, 정말 긴 세월이죠. 신용복 선생이 한 정치 사건에 연루되어서 28살, 가장 젊고 총명했던 나이에 감옥에 들어가 48살이 되어서야 세상 밖으로 나온 그 시간입니다. 그 좁고 차가운 감옥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박탈당한 그곳에서 뭐랄까, 머릿속에 있던 어려운 이론이나 생각들은 다 부서져 내리고 오직 하나, 가장 날 것 그대로의 진실만이 남았던 겁니다. 그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였어요.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생각해보세요. 좁은 감방에 여러 명이 갇혀 있어요. 뼈가 시리게 추운 겨울에는요, 옆 사람의 체온이 나를 살리는 온기가 됩니다. 정말 고마운 존재죠? 그런데 모든 게 끈적거리고 숨막히는 한여름에는 똑같은 그 사람의 체온이 나를 미치게 하는 고통이 되는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똑같은 사람인데 상황에 따라 구원이 되기도 하고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남기셨죠.
여름 징역살이는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만든다. 이걸 통해 선생은 깨달으신 거예요. 아, 인간관계라는 게 그냥 좋고 나쁜, 고정된 게 아니구나. 우리가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 하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극단의 상황을 살아낸 두 분의 삶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법정 신임은 단순함을 스스로 선택했고 신용복 선생은 가침을 강요당했죠. 스님은 사물과의 관계를, 선생은 사람과의 관계를 파고들었어요. 길은 완전히 달랐지만 놀랍게도 두 분이 도달한 지혜는 맞닿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 결국은 무엇에 집착하는가, 그리고 누구와 관계 맺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이 두 분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물건에 내가 소유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그들의 가르침이 향하는 곳은 저 멀리 산속의 사찰이나 차가운 감옥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우리 각자의 삶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집착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서 그 소중함을 잃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어쩌면 진정한 자유는 바로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엇에 얽매여 있고 누구와 함께 서 있는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두 거장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이자 우리 스스로 자유를 찾아가는 길이 아닐까요?